조부모와 두 동생을 두고 피란길에 올라 흥남에서 홍천호를 타다. 12월 3일 그는 여느 때와 같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국군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피란길에 오르게 되었다. 국군이 후퇴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그와 가족들은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함께 피란길에 오르지 못했다. 그는 조부모와 동생을 두고 홀로 옆집에 살았던 백부와 사촌 그리고 삼촌의 가족들과 피란을 떠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잠시 피해 있으면 국군이 다시 진격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한다. 일요일에 나하고 사촌이 저 멀리 한 10리 되는 산에 나무하러 갔어. 나무 싣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마을을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큰 길에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야. 짐을 이고 지고 국군들 차들이 빵빵빵빵 하고 큰 길이 완전히 막혔더라고. 급히 집에 오니까 빨리 떠나야 된대. 온 가족이 울고 그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 어떻게 갑자기 떠나겠어요. 집 재산이고 뭐고 다 여기 있는데 그냥 몽땅 떠날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께서는 우리 어른들만 남자들만 여기 있으면 욕볼 사람들 떠나야 된다 말씀하시며 우리 등을 떠밀었어.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떠난 거예요. 큰아버지, 내하고 같이 나무하러 갔던 사촌, 그리고 삼촌의 식구들도 다 떠났어. 그렇게만 피란 나온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흥남항에 도착한 그의 일행은 다른 피난민들과 함께 화물 수송선인 LST 홍천호에 승선할 수 있었다. 추운 겨울 기름물이 흥건한 배 밑바닥에서 끼어 앉아 깡통 하나로 물도 마시고 소변도 봐야 했던 당시 상황을 그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입을 쫙 벌린 배에 타라는 거야. 막 밀면서 태우는 거야. 배가 뒤로 갈수록 경사졌는데 여기서부터는 물이야 물. 물하고 기름하고 드럼통 이런 거를 실었던 배기 때문에 기름이 여기저기 있는데도 거기 들어가라고 앉으라고 미는 거야. 이제 기름물이 발목을 넘었어. 그냥 들어갔지. 할 수 없지. 어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또 엘리베이터로 갑판으로 올려요. 우리가 저기로 올라갈까 하다가 겨울에 말이야. 올라가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래칸에 그냥 있었지. 바닥은 기름과 물이라 알랑미 포대 그걸 깔고 앉은 거예요. 이 배가 만 이틀을 왔거든요. 거제도까지. 위에서 물은 줘. 그러면 깡통 하나 까먹고는 거기다 소변을 보고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버리고 거기다가 물을 담아오는 거야. 그렇게 이틀을 왔어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위에서는 얼어 죽은 사람도 있었대. 추우니까. 배 밑에 있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았지. 흥남 부두로. 후퇴하는 국군과 연합군을 따라 남쪽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북한 주민들은 부두로 향했다. 그녀의 가족도 군대 간 오빠가 혹시나 고향집으로 돌아올까 봐 기다리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때 미군들이 배를 타지 않으면 함포 사격으로 마을이 사라질 거라며 배를 타고 남쪽으로 피란을 하라고 권유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작은 오빠 그리고 그녀는 195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왔다고 한다. 제일 마지막에 배를 탔는데 그때는 이제 유엔군들이 총 들고 다 집으로 들어왔더라고. 들어와가지고 말이 안 통해 놓으니까네 겟아웃 자기네들 손짓 발짓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네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 밖에 나가보니까 다 쫓겨나왔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한국 군인이 와서 얘기를 해주더만. 지금 여 있으면 우리가 배 떠나면서 함포 사격을 하니까
여기서도 못 살 겁니다. 빈몸이라도 괜찮으니까 빨리 부둣가로 나가라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일 마지막 판에 나왔잖아.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날이니까 한창 추울 때지. 1950년 겨울 부산의 모습. 그녀는 처음 본 부산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용호동 쪽 파란 보리밭과 따뜻한 남쪽 날씨가 인상적이었다고 하였다. 자신의 고향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기에 그러한 따뜻한 날씨가 무척이나 포근했다고 기억하였다. 배 타고 한 이틀 걸렸나. 그래 됐을기야. 그때는 아침에 용호동에 산이 파란 거라. 왜 그런가 보이. 보리밭이 파랗더라고. 과연 남쪽 나라가 좋구나. 이북은 춥거든. 야산에 보리밭이 파래. 과연 나만이 좋구나. 날씨가 따뜻하니까. 우리 해산이 고향이 백두산하고 150리가 안 돼요. 겨울 한철에는 영하 40도까지. 피란민 수용소에서 둘째 형을 만나다. 사람들은 부산 거제 피란민 수용소에서 소금과 밥만 먹으면서도 미군들을 믿으면서 중공군을 물리쳐서 크리스마스를 고향에서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했다. 둘째 형이 배 타고 먼저 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형을 만났어. 저녁 때 해지고 컴컴해지려고 할 때 지금 알고 나니까 거젤이지. 지금 시청이 있는 거기가 채소밭이더라고. 그 채소밭에 철망을 쳐놓고 거기에 포로 수용소가 있더라고. 우리를 전부 포로 수용소에다가 천막 속에다가 넣는 거라. 천막 안에서 이불 있는 사람은 덮고 없는 사람은 못 덮고, 나는 이불도 없고 거기서 불을 떼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하루에 2번은 밥 소금을 갖다 주더라고. 한 보름인가 20일인가 있었어. 그때 사람들이 웃기는 게 조금만 참으면 돼. 미군이 누구라고 중공군을 못 물리치겠노. 이 사람들은 고향 가서 크리스마스를 새기 위해서 빨리 밀고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살았지.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녀는 14살 때 부산 자갈치에 도착했다고 한다. 북적거리는 자갈치 시장의 모습과 길거리에 앉아있던 피란민들, 그리고 그들의 허름한 텐트들이 기억난다고 하였다. 그런 모습을 보며 그녀는 당시 자신이 기거할 수 있는 곳, 고모댁이 있다는 사실에 무척 안심되었다고 하였다. 고모댁은 영도 영선동이었다고 한다. 그곳에는 그녀의 가족뿐만 아니라 고모부 친척들도 있었는데 대략 30-40명이었다고 한다. 모두 한 곳에서 엉켜 생활하다 안정적인 직업을 구해 하나둘씩 나가서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그때 고모네 집이 어떻게 되냐 하면 외정 때 징집이 돼가 길다랗게 지어가지고 복도가 있고 방 있고 다다미 방이야. 마루에서도 자고 막 그냥 엉망이었지 뭐. 그때는 뭐 서로 사돈이고 뭐고 집안 식구 다 엉켰지. 그래가지고 좀 있어서 자리를 잡으면 나가는 사람은 나가고 그냥 그 있는 사람은 그냥 있고, 거기서들 보통 한 3-4개월들은 거기 다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뿔뿔이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가지고 집이 비기 시작했지. 방 한 칸을 피란민에게 내어주다. 1951년 인구가 88만 9천 명에 이르렀는데 구호 대상이 되는 피란민이 50만 명이나 되었던 시절이었다. 부산시 청사 안에 본부를 두고 있던 피란민 구호 중앙위원회는 모든 공무원을 동원해서 부산 시내의 주택을 조사한 끝에 피란민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집에는 사회부 장관 이름으로 입주 명령서를 발부했다.
그의 집도 그중 한 채였다. 우리 집은 아래 위에 집이 2칸이고 방이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 우리 집에도 피란민 한 식구가 들어왔거든요. 집집마다 자기네들이 여유 있는 방이 없는 집은 안 되고 웬만한 집은 방이 하나라도 여유가 있으니까 피란민한테 다 제공을 했죠. 그때 상당히 권유를 많이 했어요. 권유해서 우리도 피란민을 받아들이고 방을 하나 내주고. 전쟁과 함께 달라진 생활. 무전산의 임시학교에서 수업하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전쟁 발발 소식이 들렸다.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가릴 것 없이 동네 지역에 있던 대부분의 학교를 군부대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그가 다니던 유락국민학교도 교사를 내어주고 임시학교에서의 수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옳은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고 무전산에 칠판을 걸어놓고 수업을 하는 방식이었다. 글짓기나 그림 그리기 같은 것은 야외 수업을 하는 기분이라 그럭저럭 재미있었지만 비라도 오는 날이면 수업은 엉망이 되기 일쑤였다.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학교를 전부 군대에다 내주는 거라. 그래서 다른 데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할 데가 없으니까 유락국민학교는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동네 기차역 쪽으로 가면 철로번 옆으로 길이 쫙 나 있어. 그 길 좀 따라가면 조그만 동산이 나오는데 우리 어릴 때 동산이라 그랬거든. 무전대가 서 있어서 무전산이라고도 했고. 그래 산에 가는 거라. 산에 가면 상급생들을 시켜가지고 소나무에다가 이제 칠판을 걸어 놓는 거라. 거기 가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한 셈이 되지. 그래 하는데 그거를 늘 할 수가 없어. 비가 오면 그만이고 칠판이 사라지고 없을 때가 있어. 피란민 친구의 집. 한국 전쟁 발발 후 많은 피란민들이 우암동에 정착을 하게 된다. 특히 우암 2동은 부두와 가깝기도 하고 적산이라는 국유지가 있어 국가에서 무상으로 피란민들에게 지급되었다. 반에서 공부하던 피란민 친구의 집에 가본 적이 있던 그는 그곳은 어디가 방인지 부엌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공간으로 원시 생활을 하는 터전과 유사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실제 피란민을 처음 본 그는 그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웠다고 했다. 처음 듣는 북쪽 지역 방언은 부산 사투리와 많이 달랐고 그의 귀에는 깽깽거리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고 당시의 기억을 전했다. 시간이 지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놀기 시작하면서부터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었다. 소막사를 피란민 거주 공간으로 내어주다. 그는 우암동에서 동장을 하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한다. 배를 타고 이북에서 내려온 함경도 피란민들을 거제도로 보냈는데 그중 일부는 우암동으로 배치했다고 한다. 그들의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소축사를 7, 8평으로 나눠서 집 한 칸씩을 내주고 골목을 만들어주는 일을 했다고 한다. 우리는 휴전하고는 관계없이 그 무슨 배 타고 넘어와서 거제도로 다 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우암동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7평 내지 8평씩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내가 들어가서 골목 한 다 내주고 참 지금도 가면 전부 다 내가 했던 그대로 다 있어요. 막 무너져서 엉망이 돼 있던 거 참 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있던 사람들 다 좋아했지요. 용두산 피란민촌에 판잣집을 짓다. 그는 먼저 피라나 해군본부에서 일을 하던 삼촌 소식을 듣고 부산으로 왔다. 부산으로 온 그의 일행은 용두산 공원 일대에 형성되었던 피란민촌에 2층 판잣집을 지었다. 판잣집 위치는 동광동에서 용두산 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 맨 위쪽 계단의 왼쪽이다. 층마다 방 한 칸으로 그의 일행이 나누어 거주했는데 오고 갈 데 없는 고향 사람들도 찾아와
한 방에 10명씩 함께 잠을 자기도 했다. 우리는 지을 데가 없어가 제일 위에 바로 지금 공원 바닥인 바로 밑이야. 5m 밑일까? 그 밑에다 우리가 지었지. 집은 마분지하고 가마니하고가 재료야. 나무떼기로 기둥을 세우고 바닥을 깔기는 했으나 너무 가늘어 2층 바닥이 꿀렁꿀렁해. 그는 당시 판잣집을 지을 때 피란민 판잣촌에는 깡통을 망치로 펴서 파는 이가 있었다고 한다. 반듯하게 편 깡통은 생선 비늘처럼 엮어 지붕이나 벽을 만들었는데 마분지나 가마니, 판자로 만든 집에 비하면 고급집에 속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가마니로 지었고 그 다음에는 마분지 박스, 그 다음에는 깡통이야. 깡통을 펴서 그걸 잇는 거야. 그건 또 고급이지. 그걸 이어서 벽을 만들거나 지붕을 만들어. 그걸 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깡통을 납작하게 펴서 서로 엮어서 팔았어. 그걸 갖다가 벽에다 붙이고 지붕도 하고 그랬지. 온천장 주민이 내어준 초가집에 머물다. 부산에 도착한 그는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 서울에서 일행이 헤어질 때 얼마간의 돈을 마련해 주었기에 그는 먼저 살집을 구하고자 했다. 그런데 살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집을 구하기 위해 피란민들이 비교적 적은 온천장을 둘러보던 중 그는 온천장 어느 초가집에서 무상으로 방을 내어줘 그곳에서 머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그때 무상으로 선뜻 방을 내어준 집주인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트럭도 빌리 타고 열차도 타고 내려왔는데 부산에 와가지고서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 몸을 맡기잖아. 온천장에 가니까 변두리에 초가집이 하나 있는데 도시에는 방이 없고 무작정 들어가서 방 하나 빌려줄 수 없나 하니까 주인들이 그러냐고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있으라고 그러면서 방을 내줘. 그냥 내어주는 기야. 얼마나 고마운지 평생 잊지 못하지. 뒤늦게 무용을 배우다. 그녀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많았다. 가난했던 시절에 열악한 환경에서 배우고 또 배웠지만 늦은 나이에도 배움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 복지관이나 구청 체육센터에서도 한국 무용을 계속 배웠다고 한다. 한국 무용도 한 30년 했어요. 무용 공연도 했지. 그냥 내가 했던 거라 가서 스트레스 푸는 거지. 음악 들으면서 내 몸 놀리면서 안 흐트러지려고. 그때 체육대학에 진학해서 무용 전공을 했으면 지금 무용수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지금은 무엇이든지 마음껏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서 요즘 아이들이 부럽다고 말한다. 그녀는 늦은 나이지만 다시 배움을 시작했다. 이제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몸이 안 따라줘서 가끔 속상할 때도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지금의 시절에 감사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어려웠던 피란 시절이, 전쟁이 그녀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유년 시절을 뺏어갔지만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은 덕분에 이렇게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스웨덴을 가슴에 품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죽을 뻔한 상황에서 서점병원의 의료진을 만나 새로 얻게 된 두 번째 생명에 감사해야 했다. 서점병원은 스웨덴이 1950년 부산에 세운 적십자 야전병원이다. 당시 시민들은 스웨덴 병원을 한자식 표기에 따라 서점병원이라고 불렀다. 스웨덴은 내 두 번째 조국이야.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3살 때 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스웨덴이란 나라에서 온 의료진들을 만나서 지금 부여받은 두 번째 생명으로 60년을 더 살았으니까 3년을 부여받은 한국보다는 스웨덴의 배려로 살은 세월이 더 큰 거지. 최소한 나에게 스웨덴은 두 번째 조국일 수밖에 없어.
그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아들, 딸, 손자, 손녀 앞에서 서점병원에서의 추억을 나눈다. 그렇게 그는 가족들과 함께 스웨덴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피란 시절의 의미. 지금은 흑백 사진으로만 남아있지만 피란 시절의 모습은 그녀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한다. 일부는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기억이라 잊고 싶기도 했지만 지난 후에 되돌아보면 모두 소중하고 아련한 기억이라고 한다. 그녀가 옷장에서 꺼내온 낡은 앨범들을 펼쳐보면서 이제는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드물고 지난 이야기를 물어봐주는 이도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정리하면서 10권이 넘는 이 낡은 세월의 편린도 이제는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인터뷰를 마쳤다.